얘들아 우리 어디 보냐면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면 아까 선생님 등급컷 써놓기는 했는데 등급컷 보면 사실 얘들아 작년 3월 모의고사보다는 이런 조금 어렵기는 했어. 그래서 작년 3월보다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수능이랑은 등급컷이 사실 비슷하기는 해. 그래서 작년 수능이랑 그래서 근데 재생이랑 낀 게 아니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는 여러분 변별력을 요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 좀 근데 왜 어려웠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 지문 쭉 읽을 때는 그냥 지문은 그냥 좀 수월하게 잘 읽히는 편이었거든. 그 뭐 이제 독서에서 법이나 아니면 기술을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고전 소설도 이런 좀 헷갈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문은 그냥 수월하게 읽히는 편인데. 이번 여러분 3월 모의고사는 수능의 기조랑 거의 비슷해요. 작년 수능처럼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선제 난도를 확 올렸어. 그래서 여러분 선제 난도를 올리면 선제에서 두 개 중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야. 시간을 많이 쓰면 어렵게 느껴지거든. 왜냐면 뒤에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단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싶긴 하거든. 그래서 선제의 난도가 왜 올라갔는지는 선생님이랑 지문들을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는 선지 근데 좀 잘 만들긴 했어 교육청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조로 계속 수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선지가 좀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3학년 때 얘들아 지금 저번 주에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본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안 본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3학년 돼서 정시에 시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게 지금 2번이거든. 2번? 아니면 한 번 3월 모의고사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학 동안에 시간 맞춰서 푸는 거랑 혹은 여러분 방학 동안에 나 혼자서 공부하는 거랑 당연히 여러분 시험처럼 보는 거랑은 당연히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방학 동안에 내가 꾸준하게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3월 모의고사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나온 것 같다 아니면 잘 나온 것 같다 이런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3월 모의고사는 어차피 평가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여러분 이 점수가 6월까지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6월 모의고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거는 달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점수를 유지하거나 더 올리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순서.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보면 사실 1, 2학년 때 이렇게 된 모의고사를 여러분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선택 과목이 뒤로 가 있어서 시험처럼 본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시간 배분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혀서 오히려 얘들아 지문 몇 개 못 읽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 두 가지야.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시험장 가면 진짜 너무 떨려요. 여러분 지금 3월 모의고사 때도 좀 약간 긴장 내가 방학 동안에 점수 나오는 거니까 좀 잘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봤을 텐데 그 긴장보다 더한 긴장으로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일 첫 교시의 국어인데 긴장감을 낮추려면 그 긴장감을 낮추는 문제가 뭘까? 사실 잘 안 읽히는 사람들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수능 때 왜 얘들아 국어가 점수가 원래 평상시 점수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왜 많냐면 너무 긴장해서 안 읽히는 친구들 너무 많아.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분명 눈으로 읽고는 있는데 얘들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지. 머리가 하얗게 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야. 너무 긴장돼서. 그러면 긴장을 낮추는 문제가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엄매나 화자 독서 이론이야. 왜냐면 독서 이론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독서 이론은 시간을 지문도 짧고 일치 문제로 바로바로 풀 수 있고 또 엄매나 화작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계속 준비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답이 웬만하면 딱딱 떨어지는 애들을 먼저 푸는 게 사실 좋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여러분 선택 과목을 먼저 풀든 아니면 독서 이론을 먼저 풀고 선택 과목을 먼저 풀든 얘네들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드는 게 좋아. 왜냐면 시험장 가서의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얘들아 컨디션을 조절할지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순서로 문제 풀지를 이제 4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5월 달에 아마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 한 번씩 더 볼 거야. 왜냐면 거의 매달 한 번씩은 보니까 5월 달이랑 또 6월 모의고사 전에도 아마 사설 모의고사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적어도 2번 정도는 여러분 모의고사를 더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6모 전까지는 문제 푸는 순서를 여러분한테 맞는 걸 딱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풀지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문제를 정석대로 풀려고 하지 마 얘들아. 그 정석대로 푼다는 게 뭐냐면 뭔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무조건 풀고 넘어가겠다. 왜냐면 이걸 안 풀고 넘어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이거 계속 풀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얘들아 시간이 더 타이트해지고 시간이 타이트해지면 조급해져서 더 문제 못 풀거든. 문제 넘길 줄도 알아야 돼 얘들아. 안 풀리면 얘들아 넘어갔다가 다른 지문 못 풀고 시간 남아서 다시 돌아오잖아? 그럼 다시 풀려. 왜냐면 내가 다른 지문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유연해졌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문을 읽다가 뭔가 막히거나 이거 좀 어려운 지문인 것 같다 하면 넘길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운 시험일 때는 쉬운 시험일 때는 사실 얘들아 전반적으로 다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술술 풀려도 상관없어. 풀어도 되는데 시험이 어려울 때 작년 수능이든 아니면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 때는 오히려 얘들아 문제를 이렇게 넘기면서 얘들아 이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먼저 풀어야지 넘기면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오히려 여러분 시험장 가서 자기 원래 성적보다 더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가끔 보면 얘들아 원래는 그 등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얘들아 시험 때 얘들아 거의 막 1등급 나오고 아니면 시험 때 얘들아 막 100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국어에서. 그런 애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저 이 지문 경제 나왔으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또 시간 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읽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거든. 다른 질문을 읽다가 뭔가 막혀서 조급하게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한 질문 버리고 그냥 나머지 거 내가 그냥 다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지문을 다 못 읽는 건 마찬가지지만 내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아 시간이 절대 쫓기면서 문제 풀지는 않아. 그래서 절대 얘들아 시간에 얘들아 쫓기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거 안 풀고 이거 넘겨가야지 이렇게 이거 넘겨서 나중에 시간 되면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얘들아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사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1등급 커트라인이 얘들아 화작도 그렇고 엄배도 그렇고 한 지문을 안 읽어도 여러분 한 지문 4문제짜리 해봤자 얘들아 9점이거든. 9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빼고 한 지문 빼고 나머지 지문들만 얘들아 그 시간 안에 다 읽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1등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얘들아. 91점 맞으면. 그러니까 다 맞으라는 거지. 정확도를 높이려고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을 안에 다 풀려는 연습보다 내가 푼 거는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너 못 푸는 거 있으면 하나 넘겨 얘들아. 하나 넘겨도 어려운 시험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넘기면서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제 모든 걸 다 넘기면 안 돼 얘들아.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이렇게 할 수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풀 때 조금 내가 조금 쿨하게 문제를 푸는 그런 태도도 사실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안 풀리는 걸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얘들아 8분 이상 한 지문이 넘어가면 그럼 스탑하고 다른 거 넘어가세요. 나중에 시간 돼서 나중에 돌아가서 본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얘들아. 이거 못 풀어서 어떡해? 이렇게 하면 절대 얘들아 내 원래 실력만큼 절대 실력이 안 나와 얘들아.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얘들아 마인드로 문제 푸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봤으니까 내가 이때 이런 마음으로 문제 풀었는데 앞으로 시험 볼 땐 이렇게 풀어야지 이러면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 한번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이제 특이한 건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텐데 여러분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수능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모의고사들은 3년 4년 전 모의고사들이랑은 여러분 유형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얘기했었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3, 4년 전에는 여러분 오답률 1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여러분 어떻다고 했어요 얘들아? 오답률
대부분 다 9위까지가 다 독서. 하나만 언매나 문학 하나 들어간다고 했지. 그런데 여러분 작년이나 재작년부터는 얘들아 좀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게 얘들아 오답률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했어? 문학. 문학이야 문학.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문학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한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 근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문학 5개 오답률에. 그 다음에 여러분 독서는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작이랑 언매는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문학은 계속 난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걸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문학은 여러분 그냥 좀 전반적으로 다 쉽게 애들 거의 대부분 얘들아 18분에서 20분 안에도 푸는 애들 많았었거든. 왜냐면 연계도 많이 되고 근데 연계도 되고 있는데 얘들아 왜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면 선지들이 되게 까다로워지기 시작을 했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내가 대비하는 시험을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독서는 오히려 계속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 풀 때 혹시 얘들아 내가 이번에 문학을 조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독서를 먼저 푸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시험은 사실 문학이 얘들아 제일 키포인트였어. 그래서 여러분 문학을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는지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여러분 지금 문제 자체가 얘들아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아. 원래 얘들아 이렇게 교육청 문제들은 여러분 연계가 돼야 안 돼요? 연계 안 되는데 혹시 연계 느꼈어 얘들아? 연계 있었지? 얘들아 뭐 있어? 무활가 얘들아 숙제 무활가 들어가 있었잖아. 이러면 문학은 한 지문이 지금 연계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연계가 됐구나. 교육청 문제도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4월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얘들아 하나 정도는 또 연계를 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면 연계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 얘들아 뭘 내가 스스로 판단해봐야 되냐면 내가 연계를 느꼈는지. 그러면 연계를 느낀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수능 특강 그것도 공부를 좀 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고 근데 연계를 못 느꼈다? 그럼 수능 동안 정말 열심히 복습 다시 한번 해야지.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연계가 됐으니까 그 우활가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를 안 읽고 풀었는지 안 읽고 푼다고 해서 정말 안 읽는 게 아니라 이러면 지문의 내용이 이런 카트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택지에서 얘들아 붉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그 부분만 보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원래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얘들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건데 이러면 사실 지문을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안 읽고 풀었는지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안 읽고도 문제 그냥 우활가만 연계됐다라는 것만 느꼈다면 그러면 여러분 사실 복습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19번 문제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번 문제가 아니라 우활가 문제였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내가 연계가 됐고 연계 느꼈고 얘들 안 읽고도 풀었는데 19번을 그럼 당연히 맞춰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까지 다 느꼈는데 얘들아 19번을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하자. 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자. 19번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연계를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돼. 문제도 풀어야 되고 안 읽고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연계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연계 공부는 요거를 세 개를 모두 다 느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못 느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독서는 전반적으로 좀 다 괜찮았는데 얘들아 그 법지문이 친구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지문에서 지금 수능 기조랑 여러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요걸 정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5쪽을 한번 가볼까? 자 여러분 우선은 혹시 이거 지문 읽으면서 이게 교육청이 왜 냈을까 선생님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이제 이런 압박 같은 게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작년에 분명 쉽게 내겠다고 했는데 수능 자체는 되게 어려웠고, 근데 이러면 수능도 얘들아 킬러 문제는 없었는데 어제 약간 중킬러의 문제들이 쭉 포진되어 있어서 난도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 그러면 이거를 좀 친구들한테 이런 난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좀 고민 많이 했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 지문 읽으면서 이런 방학 동안에 혹시 3개년 정도까지는 여러분 모의고사 다 푸셨어요? 기출? 언니? 자, 여러분 22년, 여러분 22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여러분 재작년 기출 혹시 나 6구 수능까지는 다 봤던 친구들은 이거를 연계된 거 느꼈어야겠어 얘들아. 어떤 부분이냐면 재작년 6월 여러분 고3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거든. 그게 여러분 그 6월 모의고사의 상속과 유류분을 얘기하면서 그 지문에서도 여러분 이 지문처럼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유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거 유류분에 대한 거를 두 개를 나눠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 계산하는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이거 상속에 대한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지문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공부했으면 여러분 기출 공부 잘한 거야. 근데 여러분 나 분명 3개년 5개년까지 다 풀었는데 이 연계된 줄도 이렇게 기출이 비슷한 소재로 나왔는지도 모르네. 그러면 대부분 얘들아 내가 답만 맞추는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답만 맞춘다고 해서 얘들아 내가 똑같은 제재가 나왔을 때 비슷한 제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방학 때 기출을 공부했다면 이거를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어야 했거든. 자 우선은 여러분 법률 지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법은 다른 제재들도 그렇지만 인문 파트도 그렇고 사회 파트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이 너무 중요해. 왜 개념이 중요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 얘들아 효력이 발생하냐 아니면 이 법의 내용이 위법하냐 아니면 적법하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살인이 얘들아 내가 만약에 정당방위였다면 여러분 내가 위법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여러분 적법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법이 효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 기준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요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게 바로 법률 지문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유언과 유증, 증여, 이런 마지막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유언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 효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문단 보세요. 법률상의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개념이지. 그럼 이 개념에서 여러분 정말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자기 사망이죠. 여러분 사망해야 유언이 발동을 해요. 여러분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망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법이 얘들아 효력이 생기려면 여러분 어떤 효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개념에서 일방적 의사. 여러분 일방적 의사만 있어도 얘들아 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개념에서 법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자,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유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 법률 용어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률 용어, 사실 선생님도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은 유언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도 유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계속 지문을 이해하려면 사실 내용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률 용어는 최대한 얘들아 풀어서 여러분도 해석을 해버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얘들아 유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산을 넘겨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부터 유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재산을 넘겨주는 거는 이렇게 풀어서 그냥 읽어버리는 거야. 한 5번 정도 그렇게 읽으면 유증이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박혀야 돼. 자 그럼 봐봐. 유증이라고 하는데
재산을 넘겨주는 건 상대방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도 충분히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만으로도 성립한다라는 말 계속 반복시켜주고 있지. 자 그리고 유증을 받는 여러분 이렇게 유증을 받는이라고 읽지 말고 여러분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그걸 받는 수증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 수증자도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도 유증을 받는 사람,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은 재산을 이라 넘겨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이러면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여러분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선택적인 조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 아 이거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수증자는 법의 효력이랑 상관없어요. 일반적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갈게요.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랑은 다르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행위지만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서 지금 유증이라고 하는 애랑 증여라고 하는 애를 두 개를 비교를 해버렸어. 자 여러분 유증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의견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일방적인 의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증여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는 걸 증여라고 하죠. 그럼 부모님이 얘들아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려고 해.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둘이 얘들아 의견을 맞춰야 돼요. 왜? 증여세를 내거든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아무리 난 증여를 받으려고 해도 세금을 못 내면 증여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들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인 거야. 상호적인 말인 거야. 그래서 얘는 상호적인 거를 여기 지금 승낙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걸 여러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차이점만 찾으면 안 돼. 항상 이런 비교하는 애들은 뭘 생각해줘야 돼? 공통점도 생각해줘야지.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의사표시를 해야 된대요. 물론 의사표시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 일방적이냐 상호적이냐 의사표시는 다르지만 의사표시를 해주는 게 얘들아 공통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법률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럼 다시 할게.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방적인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일방적 방식이라는 건. 자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게 법인지 한번 보자.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은 생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드라마 보면 컴퓨터로 뽑아놓은 인쇄종이에다가 막 유언장이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효력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필증서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이 미리 본인의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죠? 사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여러분 언제 법이 효력이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와 달리라고 했어 얘들아.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계약이 누구였어요? 증여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약이란 말만 써져 있지만 증여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증여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차이점 또 하나씩 더 나왔어. 어떤 차이점이 나왔냐면 여러분 유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법대로 일정한 방식을 적용해서 얘들아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법적인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증여는 그렇지 않네. 여러분 증여는 법적인 방식이 필요 없대.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구두로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해도 되고 녹음으로 해도 되고 기록해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둘 개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얘들아 고개 들고 고개 들어 얘들아 자 보자.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 얘들아 왜 유언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고 얘들아 왜 수정할 수 있고 왜 얘들아 이걸 마음대로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죽어야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죽어야만 효력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얘들아, 왜 얘는 무효가 될까? 이게 들어가면. 얘들아, 아까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얘들아 뭐만 있어도 된다고? 일방적인 의사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 이 말은 일방적인 의사를 말을 바꿔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동의라는 건 승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증이라는 거는 여러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이만 이제 단일 동의가 필요 없다.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법적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이런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야. 자, 여러분이 해석한 내용하고 선생님이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봐. 자, 여러분 여기서 방식을 여러분 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그러나 뒷부분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야? 유언의 내용을 정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겠지. 그치? 그러면 유언에서는 얘들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상속인들의 순위와 비율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다만 예를 딱 들었어요. 다만은 여러분 예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외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러면 예외야. 자,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는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대요. 분명 얘들아, 얘는 다르게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말을 얘들아 지금 계속 바꾸는 거야. 왜 이렇게 바꾸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유증이랑 유언이랑 여러분 지금 상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였거든. 자, 여러분 분명 유증에 여러분 유언장에 여러분 유언장에는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된다? 법적 내용대로 해야 된다.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갑자기 얘들아 다르게 물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법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이걸 찾아주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왜 안 되는지 한번 네 번째 문단에서 한번 봐보자. 상속이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이런 피상속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상속을 주는 사람이야. 그치? 왜냐면 사망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주는 사람이죠. 이러면 상속해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 이러면 상속인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재산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러면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승계가 된다. 포괄적 승계라고 해서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이러면 여기서 이걸 빨리 캐치했어야 했어. 뭘 캐치해야 되냐면 여러분 상속은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상속은 여러분 의사표시로 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로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유증하고 상속은 같은 개념인 거야? 그럼 다른 거야? 다른 거라는 걸 빨리 캐치했어야지. 상속이랑 유증은 별개 개념인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만약에 급사를 했어.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유언장을 안 남겼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급사를 하면 여러분 내가 의사표시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재산들 어떻게 돼요? 상속 순위에 맞춰서 상속이 되겠죠. 의사표시를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여러분 상속 순위에 맞춰서 뭐 1순위든 2순위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내 의사랑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를 못한다는 건 갑자기 죽었을 때 상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재산을 줄 때 의사표시 없이 재산을 얘들아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러면 유증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재산은 이렇게 쓰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미리 했지. 내가 미리 얘기를 했고, 증여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증여해 주는 거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사를 먼저 구분하면 얘는 살아있을 때 유언을 먼저 작성해 놓고, 발생되는 건 여러분 사망해야만 여러분 이게 발동이 되고요. 여러분 얘는 살아있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 얘는 사망해서 여러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표시 얘는 하고 안 하고 세 개 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상속
아니라 유언의 별개의 개념이 나왔다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유언장에 쓸 때 얘들아 상속에 대한 유언을 쓸 때는 그러면 여러분 이 상속에 맞춰서 법대로 써야 되고 근데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도 여러분 후순위자랑 선순위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선순위자에게 먼저 준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1순위는 얘들아 고개 들러. 여러분 시험 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세요.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이 얘들아 상속을 여러분 주는 사람의 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얘기하고 아래한테 먼저 주는 거야. 2순위는 여러분 부모 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순위, 2순위가 있으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1순위한테만 주는 거야 재산을. 근데 1순위가 없어. 그러면 2순위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먼저 우선순위인 사람한테 먼저 준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와도 모두 다 같은 순위이기 때문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은 균등하게 줘요. 그래서 그러면 자식이 3명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 3명 모두 다 1대1대1로 받는 거예요. 이러면 먼저 태어났다고 뭐 얘가 더 예쁘다고 똑같이 뭐 더 갖는 게 아니라 1대1대1로 상속은 똑같이 갖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더 얹어줘요. 왜? 기여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같이 얘들아 재산을 키워온 기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 한 명씩 있다고 한다면 상속분은 1.5 대 1대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유증이 아니야 얘들아. 이건 뭐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어? 상속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지. 이거는 여러분 유증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유증이라는 건 특정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도 유증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얘가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네. 자,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나 그 일정 비율에 정해서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런 건 여러분 예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물려주냐면 내가 현금만 갖고 있어. 내가 현금이 10억이 만약에 있다. 그럼 여러분 그 10억을 여러분 이제 자식들한테 유증을 할 때 포괄적으로 유증을 해버리는 거야. 왜? 전체 재산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집은 누구 주고 얘들아 뭐 자동차는 누구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특정 유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지문을 읽어봤으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 포괄 유증은 수증자, 이러면 유증을 받는 사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그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종류를 다시 2가지로 나눠요.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이러면 동시에 이러면 상속인과 얘들아 수증자가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상속인과 수증자는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는 수증자랑 여러분 상속인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 걸 포괄 유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이에 비해서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먼저 귀속이 돼요. 그리고 수증자는 여러분 유증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에 얘들아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우선은 상속인한테 권리 의무가 다 가버리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특정 같은 경우는 먼저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가 갖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여러분 채권만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여기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지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상속은 유증과는 다르게 여러분 돈만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뭐도 얘들아 받아야 된다고 했어? 채무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돈을 받는 거든 채무든 얘들아 권리 의무도 다 얘들아 그걸 이 사람한테 다 간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권을 갖고 있는 수증자에게 그 재산권을 넘기는 유증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 사람에게 권리 채무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 사람한테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같으면 여러분 유언을 남긴 사람이 포괄적인 여러분 유증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고 나면 둘 다에게 동시에 가는 거고 특정 유증은 여러분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여러분 상속인에게 먼저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상속인이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가자. 유증을 받는 이 수증자는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수증자랑 상속인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과 단체와 시설도 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 자식들을 빡치면 내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언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에게 유증되는 일이다. 이게 얘들아 뭐에 대한 내용이야? 아까 3문단 기억에 대한 내용이지. 3문단 기억이 얘들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얘들아 특정한 사람한테 재산이 더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유증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상속은 안 돼. 근데 여러분 유증은 되는 거야. 왜냐면 유증과 상속은 별개 개념이니까.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주어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분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22년 여러분 6월 모고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만약에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사회에 다 기부하기로 내가 유증을 남겼어.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은 얘들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은 돈을 못 받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나도 돈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얘들아 법적으로 신청하는 게 그게 유류분 제도라는 거야. 그러면 돈 일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얘들아 15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얘들아 15번. 자, 이러면 15번 문제를 보시면 이러면 이게 이제 오답률 5위였는데요. 자,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을 한대요. 자, 이러면 맞죠? 이러면 유언자의 사망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사람이 일방적 의사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근데 여러분 또 사망으로 얘들아 효력이 발생하는 게 하나 더 있었지. 상속. 상속.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여러분 이미 계속 반복해서 나왔잖아.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망하거나 일방적 의사만 있어도 된다고 했지. 수증자랑은 상관이 없죠. 수증자는 이게 얘들아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 조건만 그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치? 왜? 일방적 의사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방적인 의사라고 하는 거나 사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조건을 3번이나 또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유증과 증여는 모두 상속과는 달리 법률 행위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렇지 여러분 저기 나왔잖아. 법률 행위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각각 3개가 별개 개념이었다는 걸 바로 알면 이거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2번이야. 그래서 이거는 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도 하나 더 갈게요. 자, 이러면 기억의 예시로 적절한 거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문제의 유형을 잘 봐봐. 이러면 예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독서에서 예시를 물어보면 이러면 예시는 항상 얘들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려면 여러분 우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 육하원칙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주체와 이러면 그 해당하는 대상이랑 그 사건의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찾아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봐봐. 기억에서 여러분 여기에 대상이 누구래? 기억의 대상. 기억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의 대상이 누구야? 배우자랑 자녀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시에서도 누가 들어가야 돼? 배우자나 자녀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라고 하는 대상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기억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유증이 일어났어? 증여가 일어났어? 상속이 일어났어? 유증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근데 유증을 했는데 한 사람한테만 더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들어가고 있는 문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2번을 보세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요거 오답률을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오답률 2위 문제거든? 이번에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여러분 요게 71.5% 정도의 친구가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 오답률이 70% 정도가 되면 그럼 여러분 이거 약간 중킬러 문제야.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 그럼 얘들아 왜 까다로웠는지 한번 봐봐. 이거는 여러분 아까 상속과 유증을 잘 구분 못했던 친구들은 이건 헷갈렸고 상속과 유증을 잘 구분한 친구들은 무조건 맞는 문제였어. 자 보세요. 우선 1번은 7.4 얘가 13.1 3번은 10.2%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40.8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이 28.5%예요. 5%예요. 이건 다 5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빨리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지. 뭘 봐야 돼? 정답보다 오답률이 더 높은 문제였던 거야. 얘들아 거의 얘들아 40%의 친구들이 이걸 답을 골랐다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이걸 골랐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선은 자 2번 먼저 보세요. 2번에서는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유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누구가 대상이에요? 제3자가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대상이 누구가 들어가야 돼? 배우자가 자녀가 돼야 되잖아. 예시는 여러분 무조건 상황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여러분 3번 봐봐. 법적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단체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 거래. 이러면 공익단체한테 주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대상도 틀렸고 유증이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유류분의 처분을 정한대요. 여러분 유류분의 처분, 즉 유류분을 여러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주체가 누구야? 받는 사람, 즉 상속인. 얘들아 못 받는 얘들아 상속인들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상속인이야. 상속인이 주체야. 그런데 유언을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유언을 하는 주체는 누군데? 이런 피상속에 있는 유언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주체가 다른데 이걸 동일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그래서 주체, 대상, 상황 그걸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4번 보세요. 법적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이러면 유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 그리고 이러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바로 앞문장에 나온 문장이야. 근데 그러면 밑줄 쳐져 있는 기억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바로 앞에 다르게 배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얘는 다르게 정할 수가 없어요. 상속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본문의 내용이랑 적절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친구들은 분명 위에서는 상속이 다르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다만 기억에 얘들아 맨 처음 시작할 때 기억에 다만 이 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요거는 상속과 유증은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두 문장을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은 사실 누구랑 연결시켰어야 했냐면 6문단이랑 연결시켰어야지. 왜냐면 6문단에 법적 1순위의 법적 상속인들. 여러분 1순위가 누구였어? 배우자나 직계 얘들아 비속인 얘들아 자녀들 얘기했잖아. 직계 동속이었나? 직계 비속 맞지? 여러분 직계 비속이니까 자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랑 자녀라고 하는 말을 1순위로 표현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대상 그치?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얘들아 상황이랑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좀 자 이런 문제에서 그냥 5번이구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뭐라고 했어? 예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냐면 주체나 대상이나 상황이 동일한 걸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 왜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지는 이런 문제들 때문이야. 고민되게 하는 문제들. 오답률이 오히려 더 높은 문제가 많거든요. 선지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조금 더 보자. 얘들아 어딜 보냐면 19번 문제도 한번 봐볼게.
이러면 19번 문제도 지금 보시면 얘가 오답률 3이에요. 그럼 봐봐. 아까도 얘들아 19번은 연계된 지문의 얘들아 단독 문제인데 근데도 오답률이 높다는 건 아직 얘들아 그 수능 특강까지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도 문제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난 분명 수능 특강 공부했는데 그럼 나도 이거 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수능 특강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 이거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한번 봐봐. 우선 여러분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오답률이다. 이것도 70점 다 풀거든. 그러면 17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는 4.9 얘는 11.3 이러면 29.6 그 다음에 23 31.1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답 몇 번이었어요? 이거 3번이었거든요. 그러면 봐봐. 3번하고 4번도 얘들아 오답률 정답률 거의 흡사하지. 근데 얘들아 5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3번, 4번, 5번에서 친구들한테 많은 매력적인 답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였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헷갈렸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 헷갈리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우활관하고 하는 지문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어리석음이 얘들아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야. 왜냐면 맨 처음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뀌거든. 여러분 화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보기에서도 설명을 해주잖아.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여러분 세상물정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도 윤리적 가치를 충실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건 여러분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에 얘들아 잘 적응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도 윤리적 가치를 충실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사대부들이 말하는 가치라는 거 사대부들이 말하는 윤리적 가치, 이상적 가치 이런 가치라는 건 여러분 우리 계속 사대부들 하면서 쭉 배웠잖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 두 글자로? 유교. 얘들아 유교죠 유교. 이 사람은 유교에 얘들아 충실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봐봐. 선택지 1번에서는 얘들아 이거는 4.9%도 나오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만약에 찍을 때도 이런 거 찍으면 안 되지. 왜냐면 유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애칭경영 충분재정에서 얘들아 지금 유교에 대한 사상을 딱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윤리적 가치 즉 유교를 충실히 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우월한 인간은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고독감을 느껴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거야. 왜? 이 현실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 여러분 혹시 수능 특강 이거 문제 푸셨어요? 여러분 9월과 수능 특강을 보면 수능 특강에 보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보기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지방 귀족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러면 향촌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세상과의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세상에 나가고 싶어도 자기를 안 받아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독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자신의 삶을 근데 긍정하고 있대요. 아, 그러면 자기의 어리석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신을 신념을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봐보자.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을 받았다고 한 거에서 세상과 불화하면서 세상에서 소외받았다는 것. 즉,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맞는 말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이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 사대부문학 할 때도 설명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어디의 가치예요? 속세의 가치예요. 여러분 12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즉 싸우고 얘들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러분 사람들 간에 다투는 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다툼 싸움 이러면 12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속세의 가치야. 근데 여러분 화자는 이 속세의 가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대요. 그럼 여러분 속세의 가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건 가까이 한다는 뜻이야? 멀리 한다는 뜻이야? 멀리 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걸 못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멀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더구나 얘들아
자, 여기 붉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다음 부분을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이러면 다에서 딱 중간 부분에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다. 혹시 있어 얘들아? 그거 바로 다음 문장 보세요. 일신이. 이러면 일신이 뭐예요? 내 몸, 내 한 몸, 내 한 몸에 번성. 이러면 번성이 뭐야?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러면 쇠락은 뭐예요? 안 되는 거.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100년 동안 근심을 할까? 내가 속세를 멀리하고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내가 근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 갖는다는 거야, 안 갖는다는 거야? 안 갖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기는 근심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대. 근데 얘들아,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야? 이건 내 내적 갈등과 나의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근심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요, 인간 시비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자기는 근심이 없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지. 답 적절하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항상 얘들아, 굵은색으로 표시된 거 다음 문장도 봐줘야 돼. 4번 보세요. 옛사람이 되고 싶다. 자, 이러면 이 우월가 내용 나중에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면 우월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향하는 공간이 나와요. 어떤 공간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과거를 가고 싶다. 여기 근데 본문에도 나왔어 얘들아. 그 과거가 어디라고 했냐면 희황. 여러분 혹시 희황이 뭐였었는지 기억나 얘들아? 태평성대. 이러면 과거를 왜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냐면, 그곳에는 여러분 성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성현들이 얘들아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성현들이 공부하는 건 근데 뭘 공부했어? 공자맹자 이런 사람들은 뭘 공부해? 유교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이곳에 가서 유교를 공부하면서 성현들의 말을 따르면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화자의 뭐예요? 지향점이죠. 이성적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게 옛사람이 누구야? 성현을 얘기하잖아. 그 성현처럼 되고 싶다고 한 것과, 그리고 만리에 눈을 뜨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우월가 수업할 때 만리가 떨어져 있다 해서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치라고 얘기를 했어. 아주 많은 이치를 눈 뜨고, 그러니까 이치에 눈을 뜨고 태고의 뜻을 뒀대. 근데 여러분 태고가 어디야? 태고가 뭔데? 태고는 과거를 얘기하잖아. 아주 먼 과거. 고자가 옛고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사람은 과거를 지향하고 있구나. 이상적인 공간을 지향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상적인 공간을 지향해? 현실이 싫으니까. 이러면 현실을 내가 살고 있기가 힘드니까 이상적인 공간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간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상을 지향한다고 하는 거는 현실을 괴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할게. 우활한 시몬이. 이러면 시몬이 뭐야? 시몬. 마음, 호는 영혼이겠지. 근데 우월한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 나는 그리로 가서 아니온대요. 얘 어디 갔어? 과거. 왜냐면 바로 윗문장이 태고로 갔다고 얘기를 했거든. 태고의 뜻을 두어서 거기에 가서 안 돌아온대요. 그러면 화자는 마음은 이미 어디 가 있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가 있으니까 인간에서 혼자 깨어있대. 얘들아, 인간에서 혼자 깨어있다는 말이 뭐야? 인간이 정말 인간을 얘기하는 걸까? 아까 여기 나온 인간이랑 똑같아 얘들아. 여기 인간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속세야. 속세에서 자기 혼자만 이 과거를 지향하고 있고, 속세에서 내가 나 혼자만 깨어있구나. 나 혼자만 깨어있다는 게 이거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나 혼자구나 라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고독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과거에 가서 과거를 지향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가치관이 뭐야? 신념을 지키겠다, 공부하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사실은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얘들아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붉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앞문장, 뒷문장 잘 읽어줘야 돼. 그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러면 23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여러분 23번 문제 진짜 잘 만들었어. 자, 이러면 23번 문제가 선생님 왜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나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자, 여러분 지문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해봐.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한 내용이랑 맞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봐보세요. 여기서 얘들아 이 수필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총 3개가 나와요. 화자가 뭐와 뭐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산. 그게 산이랑 비슷한 애가 누구 나왔냐면 바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도 나오고 바위도 나왔거든. 얘네가 있고 또 누구 나왔어? 구름. 왜냐면 제목 자체 얘들아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다배군 루기해서 배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구름. 자 마지막 공부하는 거. 이 3가지야. 그러면 봐봐. 산과 바다와 시내와 바위는 이 누각에 앉아서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아름다운 대상들이지만 나한테 뭘 못 준다고 얘기하냐면 즐거움을 못 준대. 자, 근데 여러분 구름은 아름다우면서도 얘들아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애래? 즐거움을 준대요. 그 특히나 얘들아 구름 중에서도 언제의 구름? 맑은 날의 구름. 그러니까 얘들아 날씨가 맑을 때의 구름. 유유히 흘러가는 그 구름. 근데 여러분 이 구름을 내가 계속 기다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맑은 날의 구름을 매일같이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언제쯤에 이걸 볼 수 있을까? 언제쯤이야 이걸 볼 수 있을까? 계속 얘한테 종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그래서 얘네 둘한테 다 뭘 느낀다고 얘기했어? 실증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실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실증이 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요거에서만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실증이 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왜 내가 이 좋아하는 구름에서도 실증을 느낄까 생각해서 결론을 낸 게 이 둘이 공통적으로 뭐이기 때문에 내가 실증 난다고 얘기했어? 외물. 그치. 이러면 외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작년 기출 문제 봤을 때도 외물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었지. 이러면 선택지에다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외물이 무슨 뜻이었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기분이 나에 의해서 기분이 좌지우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 의해서 기분이 좌지우지가 되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건들에 의해서 내 의지가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건 내가 바르게 서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화자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실증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실증이 안 나니까 여러분 왜 실증이 안 날까? 뭐를 쌓는 부분이야? 내면의 수양을 쌓는 거거든. 내면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내면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공부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요것도 얘들아 얘는 오답률 4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70.3%? 그럼 친구들이 어떤 걸 좀 많이 골랐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1번이 여러분 얘도 17.2%. 그 다음에 얘가 얘들아 29.7%. 그 다음에 28.6, 13.9, 10.10. 얘는 여러분 되게 골고루 답이 좀 나오는 편이야. 근데 여러분 요거 특히 이거 2개 중에 고민했던 친구들 좀 많았을 것 같아. 그러면 왜 얘가 많이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잘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문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읽을지 찾아낼 수 있어. 자, 우선 여러분 1번을 먼저 보시면 부담이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걱정했던 거는 나의 즐거움이 이러면 당연히 왜 어디에 얼미었냐면 외물. 그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걸 왜 17.9%의 친구들이 많이 틀렸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외물을 누구만 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산만. 왜? 산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구름은 계속 좋다고 막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구름은 좋은 거,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1번을 고르는 친구도 생긴다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째. 맑은 구름은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 선호하는 건 여러분 선호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나의 즐거움이 말없음에 있어서 내가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실증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증 안 냈어? 냈지. 근데 실증이 났는데 실증이 안 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가 적절하지 않는 거네. 답은 2번인데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친구들이 이러면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많이 안 골랐을까? 그러면 그러면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잖아. 이걸 한번 봐보자. 산과 구름에서 내가 더 즐거움을 느끼는 건 구름이 산보다 변화무쌍했고 그리고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고 생각한 건 구름과 산이 외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문제를 했냐면 얘네 산과 구름의 얘들아 차이점을 앞문장에다 설명하고 뒷문장은 산과 구름의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근데 이거를 왜 28%의 친구들이 골랐을까를 생각해봐. 이러면 비교하는 글에서 사람이 심리상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하냐면 차이점이야. 맞아. 요거에만 포커스를 둔 거야. 친구들이 지문을 읽고 산하고 구름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차이점만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얘들아 읽었는데도 못 찾냐면 공통점은 놓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공통점을 놓치면 매력적인 선지에 내가 낚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차이점만 두면 안 되고 비교하는 글은 공통점 차이점을 모두 찾으면서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법도 마찬가지였지. 우리 아까 법 지문도 어땠어 얘들아? 유증과 상속과 얘들아 증여라고 하는 애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들도 있었잖아요. 그 공통점 차이점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냐, 즉 유증과 상속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았잖아. 기본적으로 이러면 수능에서 요즘 나오는 트렌드들이 뭐냐면 비교하는 글들에서 그 비교하는 내용들을 까다롭게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는 글에서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공통점도 중요하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비교하는 글이 나오면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의 짜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러면 오답률이 좀 높았던 거 2등, 3등, 4등까지는 좀 봤거든. 나머지 지문들은 정은 선생님이랑 좀 한번 봐보고 여러분 숙제는 뭘 해보냐면 3월 모의고사가 이번에 교육정보는 그래도 조금 이상 문제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문제를 되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요게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이런 트렌드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오답률 1위부터 얘들아 10위까지 여러분 지문 내가 맞았다 틀렸다 답을 얘들아 답의 근거를 찾는 그런 거 말고 이걸 왜 애들이 많이 틀렸을까? 이거를 왜 답을 이걸 골랐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짜임들이 생각나거든?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EBS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거기 혹시 풀서비스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풀서비스 사이트 그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답률 1위부터 15위까지 쭉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오답률, 정답률, 오답률 다 나와 있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고 왜 이거를 많이 골랐는지가 나와 있어. 그러면 그런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이걸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EBS 들어가서 요거 보면서 얘들아 풀서비스 딱 보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렸었구나. 이거를 한번 봐 얘들아. 그러면 나도 똑같은 얘들아 매력적인 선택지를 나도 그걸 고르고 있다면 나도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이제 안 틀릴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거 여러분이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독서 여러분 독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독서만 이제 좀 나갈 건데 독서 뭐 하냐면 일단 우리 4주차에 사회문화 2개 안 했을 거야. 그치 우리 저번에 인문예술 3개만 했었거든. 그래서 거기 사회문화 2개 4주차에 있는 사회문화 2개만 풀을 거야. 이번 주는 2개만 주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 쭉 다 해와 얘들아. 안 한 친구들은 알겠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까 얘들아 그 종이 선생님 요거 준 거 있잖아. 여기다가 아래다가 이러면 여기 밑에다가 내신할 친구들은 내신이라고 쓰고 정시할 친구들은 여기다 정시한다고 써줘 얘들아. 거기다 써줘. 쓰고 선생님 주자.